네, 수험생 여러분, 이제 문학입니다. 문학은 뭐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작품 설명하고 막 이러기는 해설 강의 취지랑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좀 교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거 중심으로 교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쌤이 좀 대표적으로 좀 보여줄게. 19번, 그리고 21번, 그 다음에 23번, 그 다음에 34번. 이것들이 지금 오답률 상위권 문제들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라. 하나가 고전문학 자체가 소설을 말하는 겁니다.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비연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되게 웃긴 게 소설이 두 개잖아. 현대소설, 고전소설 두 개가 나오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수능에서는 고전소설 연계가 두드러지게 많았어요. 고전소설 연계를 많이 했다고. 근데 지금 이번에 현대소설이 연계됐죠. 고전소설 비연계.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전소설이 조금 더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는 건 고전소설 비연계가 되더라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수경낭자전, 이거 되게 낯익은 작품이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물 구도가 안 잡히는 거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이런 애가 나올 때 아 상공 아빠구나 뭐 이런 게 바로 돼야 되거든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고전문학, 일단 문학에서 무너졌던 친구들 1번 고전소설 독해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걸 아니까 문학에서 막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많이 틀렸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줄게. 고전소설은 인물 구도가 잡히는 거, 이런 거, 또는 21번에 보기가 나오잖아. 이거 보면서 좀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들어가 줘야 된다. 독해.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쌤 생각에 고전문학은 비연계 대비를 해라. 고전시가도 뭐야? 성산별곡은 연계지만 결국 사설시조 비연계. 그러니까 사설시조가 안 읽히면 시간이 가잖아. 맞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쌤이 부탁하는 건 비연계 대비를 좀 하셔라. 알겠습니까? 그게 연계가 됐다 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소설은 연계가 돼도 딱 EBS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을 내잖아. 이런 걸 감안한다면 비연계 대비를 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을 게 만약에 잘 없다면 이제 쌤 강의 중에 경찰대 사관학교 강의지만 이제 수능생까지 같이 들으라고 찍은 강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문학 독학의 기출 분석이란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는 이거 비연계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돼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인물이 딱딱 잡혀야 돼요. 아, 결국에 상군과 정씨가 부모구나. 그리고 선군이 결국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낭군, 여자,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보면 낭자에게,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림학사가 된 이 사람의 와이프구나, 또는 애인이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식이 나오니까 와이프겠죠. 그래서 춘향과 동추는 자식이구나. 이 인물관계가 이 중략 윗부분을 읽으면서 잡혔어야 돼요. 그래야 독해가 수월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비연계 대비 좀 해줘라. 이런 거 갖고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보기 문항의 논리 구조를 잘 봐라. 문제를 어떻게 내나, 그럼 내가 뭘 잘해야 되나, 이런 거 똑바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3번 문제 유형별로, 야, 문제 유형이 좀 나와 있어요. 지금 사실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문제 유형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인문지문이 나오면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문학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좀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봐. 그냥 막 풀고 맞았다 틀렸다 해설 보고 왜 틀렸구나 이거 말고 좀 고민을 본질적으로 해봐라.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번 구평에서 느껴지는 게. 쌤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설명을 여기다 좀 맞추고 해주려고 한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이런 거 잘해줘야 될 것 같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기출 선지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여러 가지 뭐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도 있을 것 같고, 뭐 달관적 태도, 여러분이 잘 모를 만한 용어들은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기출 분석할 때 그게 다 됐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면 사실은 결정적인 한 방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교훈인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거는 이제 됐고,
이제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느껴봐라.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 쌤이 항상 국어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국어는 운동이다.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이 돼야 된다. 쌤이 축구 선수라고 칠게요. 내가 메시 축구하는 영상을 맨날 봐, 유튜브로. 한 10만 번 봤어. 그럼 어떻게 내가 메시가 됩니까? 축구 월드컵 나가서 나 바로 막 날아다녀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니네 인강만 듣는 바보가 아닌가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인강을 듣고 있다는 건 유튜브 보는 겁니다. 아, 저 강사 잘하는구나. 아니, 그거 느껴서 뭐 할 거야? 니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니네가 방향을 봤으면 그걸 미친 듯이 해봐야 돼. 생각하고 깨져보기도 하고 생각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쌤이 맨날 학기 초에 하는 얘기인데 이제 쌤 현장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나 인강 듣는 학생들에게 해주는 얘기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봐.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대성마임의 유대종 수업을 들어요. 우리 대성마임에게 1타 선생님이잖아요. 열심히 들어. 그래서 와 잘한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안 돼. 왜?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안 돼. 그럼 이제 갈아타요. 오 김승리 쌤 갈아타요. 막 좋다. 근데 또 해보니까 안 돼. 이번에는 타사 강사지만 뭐 강민치였어요. 가요. 안 돼. 그렇게 여러분은 수많은 강사를 떠돌아다니고 누가 좋다? 그래 나도 그거 들어. 그런 사람 아닙니까? 1년 동안 그래 온 거 아니냐? 니네가 고민해야지. 니네가. 선생님들은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그게 내가 보이게 만들려면 치열한 고민과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이 문학에서 특히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문학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되겠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문학은 있잖아 얘들아. 선지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5개 선지가 나왔을 때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를 찾는 문제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느낌일 거야. 어려운 문제라는 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2개 중에 애매하다. 이때 세모 골라서 틀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확한 X를 찾아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정확히 답을 보셔야 된다. 이러려면 아까 말했지만 이 문제를 만드는 논리 구조를 똑바로 보셔야 된다. 그래야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수능날 4번은 진짜 좀 애매하지만 답은 5번이다. 이게 돼야 돼. 이해돼요. 그게 문학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막 고정 1등급 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문학을 풀 때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깨끗하게 5개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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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거 되는 애가 몇이나 돼.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얘네 눈에는 X는 보여. 왜? 그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훈련해 왔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보세요. 쌤아 이해됩니까? 연습할 때는 세모를 왜 고르면 안 되나 이것도 고민을 해야겠지. 그런데 실전에서는 있잖아 얘들아. 4개 동그라미 하나 X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그게 안 될 거라고. 2개, 3개가 안 지워질 거라고. 그때 그 3개, 2개 중에 정확하게 답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만들어 줘라. 그런 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8번, 19번 가지고는 문제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출을 분석하면서 문제 유형에 대한 생각을 좀 해왔다면 이런 게 있을 거야. 고전 소설에서는 긴 대사가 많이 나오고요. 얘가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긴 대사라고 하는 건 여기처럼 편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혼잣말 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한테 무릎 꿇고 막 길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 고전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 긴 대사입니다. 이게 편지든 아니면 진짜 말로 하는 거든 긴 대사 한 명이 길게 말하는 거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런 애티튜드를 좀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그 지문을 읽을 때는 그걸 일독이라고 하거든요 쌤이. 일단 지문을 읽을 때는 이 긴 대사에서 핵심을 정확히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쌤이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잘 지내? 야 우리 뭐 20년 전에 우리 고등학생일 때 말이야 어땠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있잖아 내가 사업에 망했어. 나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쌤이 길게 말했어. 핵심이 뭐야? 돈 빌려주죠. 그걸 잡아내는 게 일단 소설의 독해야. 그걸 읽어야 그 다음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앞에 말했던 야, 날씨가 참 좋다. 너 잘 지냈냐? 20년 전에 우리 고등학생일 때. 이런 얘기가 그 다음 얘기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쌤아 이해돼요? 그걸 정확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 읽겠다. 소설은 스토리를 읽는 거예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긴 대사가 나오면 일독된 핵심. 그런데 문제에서 얘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A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A에 대한 설명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디테일을 물을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핵심은 지문 독해 전체적인 스토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어차피 문제를 풀 때는 정교하게 봐야 된다. 이런 게 만들어져야 돼.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읽고 대충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하고 쭉 해서 답을 내려고 하니까 안 나오지 답이. 이걸 생각해야 돼. 정교하게 물을 거예요. 디테일을. 뭘 묻냐면 쌤이 아까 말했던 고등학교 20년 전 고등학교 얘기 뭐 이런 얘기 물어볼 거라고. 그땐 봐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표현상의 특징, 비유법을 썼냐 안 썼냐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는 게 내 머리에 다 있어야 돼. 이 문제를 만나면 난 이렇게 봐. 이게 몸에 박혀 있어야 돼. 그때 가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너무 많이 해봐서. 이해됩니까? 그런 걸 느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 4번을 엄청 많이 골랐어. 답은 2번인데 4번을 엄청 많이 골랐거든요. 4번을 보자고. A와 B에서 모두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야 한다. 읽으면서 대충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뚫으면 지금까지 평가원은 여기서 디테일을 물었단 말이야. 근데 안 돌아가. 여기서 안 돌아가고 난 그렇게 읽었던 것 같다. 아니면 대충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인 거야? 문제 유형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친구야. 이해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묻더라. 그럼 난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보고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계속 틀리고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런 문제 유형을 좀 정형화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원이 이 문제 유형에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라. 그래야 이런 게 만들어지고 훈련돼 있어야 돼. 그럼 들으면서 또 네 거야? 아니야, 못해 또 수능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에 실무를 보든 뭘 보든 그때부터 막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요구되는 거죠. 그게 문학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봐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 2개네.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받는 이에게 그 공이라고 했으니까 뜻한 바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공이겠죠. 그 공을 돌려서 감사해 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해야겠네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평가원이 이렇게 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죠. A를 읽어볼게요. 문안드립니다. 그 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합니다. 또한 천운을 입어 이번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뜻한 바를 이룬 건 여기죠. 이거 누구 덕이래? 천은 하늘의 은혜래요. 부모님한테 감사했습니까? 공을 부모님한테 돌렸어요? 아니면 부모님께는 내가 아무 탈 없이 지낸다에 대해 감사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선지 틀렸네요. 이해됩니까? 4번 선지가 뭐라고 했던 거야?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그 공을 편지를 받는 이에게 전하고 있다. 받는 이는 부모님이잖아. 근데 그 공을 부모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덕분이다 말한 게 아니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물을 걸 알고 있냐 없냐가 승부처. 아니 이거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실수했어. 못 봤어. 아니 그리고 너 다음에 또 그렇게 푼다니까. 그렇게 되면 의미 없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 같다. 쌤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편집글이든 아니면 한 명의 긴 대사든 이런 게 나올 때 읽을 때 일독을 할 때는 핵심만 읽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쭉 읽어보면 장원급제 했으니까 돌아오겠다는 얘기구나. 또 이거 쫙 읽으면서 이거 어디 아픈지 걱정도 하고 어쨌든 돌아온다는 얘기구나. 이런 거 핵심만 쫙 읽고 빠져준다. 그게 처음에 독해할 때 스토리를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A, B 묶어놓고 물어본다고. 그때는 디테일 싸움이야. 정확하게 봐줘야 돼.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독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라고요. 이 문제를 샘플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은 이제 문제 유형별로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나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거 생각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21번입니다. 여러분 보기의 논리 구조는 보기 문제의 논리 구조는 그러니까 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번 구평을 장식했던 애들은 이런 식이야. A라는 장면을 통해 A라는 모습이나 장면을 통해 B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이걸 지금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보기를 읽으면서 지금 이런 논리 구조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거야. 봐봐. 읽어볼게요. 자,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의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공의 잘못이라는 장면.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이건 보기를 참고한 문제란 말이야. 보기의 논리 구조대로 바라봐라. 셀로판지 같은 거다. 보기 빨간색 셀로판지를 날 준다. 그러면은 하얀색 벽을 보면서 무슨 색이냐? 뭐라고 답해야 돼? 빨간색이라고 답을 해야 돼. 왜? 이 보기에서 주는 논리 구조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출제 의도야. 그냥 내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근데 니네 이거 대충 읽고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지. 이 논리 구조대로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수경 부부는 어쩌고 저쩌고 천상으로 보냈다. 자, 수경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의미를 부여한대? 구조적 문제라고 본 거잖아. 그래서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준다. 자, 이거는 무의미함, 그죠?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한 방식. 자,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하겠다는 거야. 천상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면. 그 다음, 하지만 수경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 그죠?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래? 아, 보편적 가치 환기한다. 가족 사랑에 보편적 가치 환기한다. 이렇게 해석해라. 이 논리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거 구조적 문제다. 괜찮아? 이런 논리 구조대로 해석을 하라는 거구나. 보기 유형 중에. 그러면 이런 논리 구조들이 지금 정확히 독해가 됐어야 된다. 근데 쌤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요것만 연결을 잘하면 뚫리는 문제인가? 아니면 항상 이 A라는 장면은 지문에서 가져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지문이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출제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하나는 이 장면은 지문에서 따오잖아. 그러니까 지문이랑 일치 확인을 잘해야 한다. 특히 소설에서. 두 번째, 이 장면들이 나왔을 때 보기에서 제시한 논리 구조대로 의미 연결해 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묻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3, 4번만 볼까요? 수경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여기까지가 지문에서 따온 거야, 그대로. 두 번째, 수경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냈다. 부모를 이 부분이 맞냐? 그죠? 이걸로 볼 수 있냐? 저 부분을. 이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안에는 모두 숨어 있다. 정교한 일치도 숨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좀 느껴줄게. 망설이는 모습이 안 나와서 틀린 거야, 이 선지가. 이거 안 나와서 이게 틀린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출제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계속 이거 두 개만 연결하고 있지. 또는 아예 아무 생각 없지. 그죠?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이런 걸 좀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소설은 정교한 일치까지 요구한다, 보기가. 이런 게 여러분한테 기출 공부를 통해. 기출에서 저걸로 X 나오는 애 많거든요. 생각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수경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수경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여기까지지. 여기까지가 지문에 나오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다 뭐라고 의미 부여할 수 있대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거잖아.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 천상으로 보내는 거. 논리 구조는 정확히 맞죠? 그럼 일치 확인하면 얘는 일치가 맞아. 그래서 4번은 적절. 그리고 3번은 X.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정확히 느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출제 원리인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라. 쌤이 이 말을 하는 거죠. (23번입니다) 이제 오답률 높았던 거. 얘는 이제 답이 4번이고 3번이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거든요. 4번이 틀린 건 되게 쉬워. 지금 우리가 논리구조 얘기했잖아. 여기를 읽어볼게요. 두 가지가 나온다. 향토적 정경 속에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 쌤이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여기에 집중하는
노인의 모습. 자, 이거를 통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의미 부여 이렇게 해라.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 그 다음 또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쓸쓸함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거네요. 깊은 정적이 있는데 이 속에 울음소리가 있을 거다. 이거 나오면 인간의 쓸쓸함이랑 연결해 줘라. 이렇게 논리구조를 주는 그런 보기들이 나온 거지 이번에는. 그죠? 자,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괜찮죠? 뭐 이 마지막까지 논리구조로 봐도 좋고. 자,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4번 선지 보자. 먼저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 이건 이제 시에서 그대로 따온 거지 지금. 여기까지는 니네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시에서 따왔어. 이거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 정확히 배치되잖아. 뭐라고 했어? 어떤 일상? 낯선 일상. 낯선 일상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얘는 뭐라고 나와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정면으로 배치되죠. 쌤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면 보기하고 정면으로 논리구조하고 안 맞잖아. 이걸 낯설게 집중하는 거로 보기로 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봐버리면 4번은 완벽하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X라는 걸 확신을 가지려면 기출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3번은 애매해요. 여러분이 느낄 때 세모선지거든요. 보자.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적 전경. 자, 요게 나왔어요. 향토적 전경. 여기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향토적 전경 속 낯선 일상에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서 관심을 드러낸다고 했지 향토적 전경에서 관심을 드러낸다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하지만 답은 이거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왜 동그라미가 되는 걸까를 고민하는 게 기출분석. 이해될 것 같아요. 얘는 자, 뭐 강사들이 수많은 얘기들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정확히 답을 봐라. 이걸 것 같은데 여러분 유추하다가 뭐야? 아, 좋아. 유추라는 말을 문학의 선지에서 썼을까 안 썼을까? 2번을 씁니다. 12학년도랑 18학년도 6평에 쓰거든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냐면 이런 뜻으로 써. 우리가 유추를 원래부터 알고 있는 단어여야 된다. 그래야 한다는 얘기지. 기출에서 썼던 용어니까. 이거 왜 선지에다 썼다고? 뭐냐? 비슷한 원리로 추측할 수 있냐? 비슷한 원리로 추측할 수 있냐? 그럼 얘는 굉장히 느슨한 선지인 거야. 그 니네가 느낄 때 뭐냐면 야, 향토적 전경 속에 그 낯선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 이걸 통해서 말이야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거라면 이 향토적 전경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슷한 원리로 생각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나요? 그러므로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얘를. 이해돼요? 왜? 향토적 전경 속에 있는 낯선 일상에 대해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왜 나왔어? 아, 이거 보여주려고 나온 거잖아. 그러므로 얘만 나왔잖아요. 3번 선지에는 향토적 전경만 나왔지만 이러한 원리 사고과정이 주어졌는데 어떤 선지를 썼어? 비슷한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유추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쓴 거죠. 그렇다면 그렇지, 유추는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이 향토적 전경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렇다면 틀린 선지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야, 결국 이 시는 향토적 전경 속에 낯선 일상에 집중하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 향토적 전경 가지고 이렇게 연결될 거 알 수 있잖아. 그럼 비슷한 이 사고 원리와 비슷한 원리에 의거하여 결국 이 향토적 전경도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위해 썼다고 볼 수 있겠냐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유추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걸 뜻한다가 아니라 비슷한 원리로 연결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도로 약간 느슨하게 볼 수 있겠는가.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미 기출에 썼던 표현이다. 쌤아 이해돼요? 그렇다면 기출에 나왔던 표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야 된다.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논리 구조가 안 맞아서 답은 4번. 이것도 훈련돼 있어서 이게 반짝반짝 보일 수 있는가, 이게 수능에선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추라는 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친구였다면 3번에서
버텼을 것 같다. 세모 버텼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3번 X 해서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노인이 안 나와 이렇게. 근데 끝에서 힘 뺐다고 이선지. 유추할 수 있다.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한 발 뺀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게 조금 힘을 뺐네. 생각을 좀 더 해볼까? 이렇게 됐다면 답은 맞을 수 있었다. 이런 게 여러분이 좀 해줘야 되는 이 문제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문학에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말을 할게요. 보기의 논리 구조부터 잘 읽어야 문제 풀 수 있다. 이게 오늘 했던 얘기잖아. 이거 볼게요. 가는 뭐래요? 가는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 오케이? 근데 나는 현실적 폭력. 이거 정확히 대비되잖아. 맞습니까? 탈속적이고 고고하다라는 것과 풍류가 뭐야? 술 처먹고 놀고 음악. 대비되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 나잖아요. 그죠? 이게 나. 얘가 가. 근데 그럼 나를 여기다 연결하면 틀린 거잖아. 괜찮습니까? 이런 논리 구조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뭐랑 연결했냐? 답은 3, 답은 1번. 이게 보여야 될 것 같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게 안 되면 쉽지 않다. 일단 의미가 반대된다는 거를 느껴주는 것도 필요해. 왜냐면 고전소설, 아니 고전시가 맨날 나오는 그런 선지들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적 풍류라고 하면 술 먹고 이렇게 놀고 음악하고 이런 분위기고, 탈속적이고 고고하다라고 하면은 이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이미지죠. 이걸 느꼈어야 되고. 근데 나는 이거다라고 논리구조를 줬는데 나를 보고 고고하다는 안 된다고. 이 보기 문제에서는 실제 고고한지 안 한지는 이거 사냥하는 매잖아요. 현실적 풍류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게 보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고해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학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조금 더 짜잘하게 말할 것들은 뭐 사실 여러분이 뭐 보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해설 강의에서는 쌤이 좀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에 포커스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쌤이 준비한 문학 해설 강의고요. 엄매에선 쌤이 한 문제만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37번은 뭐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35번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